어,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낭독 영상을 올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예전부터 꼭 취미로 낭독 영상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게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이렇게 이루게 되네요. 이 책을 낭독하게끔 허락해주신 더 좋은 책 출판사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할 책 제목은 주연성 작가님이 쓰신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라는 작품인데요.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삶 또는 사고 같은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인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철학적인데 이 책은 인문학을 이루는 기본 개념들이 재밌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읽기 편하더라고요. 이 책에는 심리학, 회화, 신화, 역사, 철학, 글로벌 이슈 같은 다양한 챕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심리학에 관한 부분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소리내서 읽어봤으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우리 시대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인문 지식. 주현성 지음. 출판사 더 좋은 책. 낭독 책 읽어드리는 남자. 프로이트가 만든 건 심리학일까?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름, 프로이트. 특히 소설이나 문학 비평 같은 데서 프로이트를 접한 사람들이라면 쉽게 그를 심리학의 아버지요, 창시자로 생각해버리기 쉽다. 하지만 미안하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인정하는 심리학의 아버지는 빌헬름 분트다. 분트가 처음으로 심리적인 문제에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심리 문제가 철학에서나 다루어야 하는 막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분트 이후에 과학에서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심리학을 말할 때 프로이트를 떠올리는 것일까? 심리학자 중에는 프로이트가 만든 심리 이론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결코 적지 않고 국내 심리학과에서도 프로이트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말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그가 심리학에 미친 영향력보다는 사회, 문화와 예술 또는 인간을 보는 인식에 대해 미친 영향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딱 한 줄로 프로이트를 말한다면 그는 무의식을 만들어냈다. 물론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이전에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의식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자동 연산법이나 꿈의 해석을 통해 무의식에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간이 이 무의식에 강한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프로이트는 이성적인 의식을 전제로 논의되던 기존의 철학과 사유체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그동안의 이성 중심의 인식론이 뿌리째 흔들린 것이다. 그런 이유로 프로이트는 다윈과 함께 20세기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가 주장한 성적 충동은 당시에 지배적이던 기독교적 가치에까지 충격을 주면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주었다. 이로써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인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는 심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 버렸다. 이제 인간을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인 부분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무언가를 놓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프로이트를 빼고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분석학적 해석이라든가 아동 초기의 외상적 경험, 무의식적 갈등, 억압적 욕망, 방어 기제 등과 같은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용어를 고전문학과 대중문학, 역사, 인류학, 사회과학, 예술 등 그 어디에서든 빈번히 만나고 있다. 심리학의 대부, 프로이트. 하지만 심리학에 있어서만큼은 프로이트에 대한 평가가 그리 호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그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정신분석 기법은 경험적으로 반증되기가 어려워 과학으로 쉽게 인정받기 어렵다. 게다가 지나친 성에 대한 강조는 제자들까지 등을 돌리게 했다. 치료 효과 또한 그리 탁월한 편이 아닌데다 오랜 상담 기간과 과중한 상담료는 소수의 부유층이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조차 힘든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심리학에 있어서 여전히 프로이트의 영향력은 남아있다. 무엇보다 정신에 대한 또 하나의 탐구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과 성격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무의식을 도입한 것, 아동 초기의 성과 관련된 경험이 이후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 등은 변함없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그의 성과들은 성격 형성과 이상행동,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 등에도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그가 심리학에 끼친 가장 큰 공헌은 그가 심리학을 놀랍고도 흥미로운 아주 매력적인 학문으로 만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무의식은 한 여인의 히스테리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름은 안나 오, 실명은 베르사 파펜하임이다. 프로이트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브로이어는 안나 오라는 여인을 최면 치료하고 상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프로이트와 의논하면서 두 사람은 서서히 무의식의 실체를 알아가기 시작한다. 안나 오는 늑막염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감경하던 중에 독특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이 두려워 6주 동안 물을 못 마셨고 모국어인 독일어를 잃어버리고 영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만 말을 했으며 이유 없이 마른 기침을 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환각 증세와 더불어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까지 보였다. 당시로서는 악마가 들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면 치료를 하면서 안나오는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의 불편한 감정들을 떠올렸고 이에 대한 불평과 혐오감을 털어놓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나면 어김없이 그 증세가 사라져버린다는 점이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물을 전혀 마실 수 없게 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갈증 속에서 그토록 갈구하던 물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었지만 잔이 입술에 닿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잔을 밀어버렸다. 이런 현상이 6주가량 지속되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멜론 같은 과일만 먹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면 중에 그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영국인 여자친구에 관해 온갖 혐오감을 내보이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의 방에 들어갔더니 작은 개가 잔에 든 물을 마시고 있더라는 것이다. 당시 그녀는 예의상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한다. 쌓인 불쾌감과 울분을 마음껏 표현하고 난 뒤 그녀는 물을 달라고 해서 마시고 최면에서 깨어났다. 그 뒤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이런 증상이 재발하지도 않았다. 안나오의 수많은 사례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최면 속에서 끌어내어 이야기하면 사라지곤 했다. 안나오의 사례는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에게는 행운과도 같은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에 비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의 사건과 현실의 이상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기분 나쁜 영국인 친구와 개에 대해 평소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식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기분 나쁜 사실들을 분명하게 저장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무의식이다. 그 무의식이 언제부터인가 현실의 신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물을 입에 대는 순간 개가 먹던 물에 대한 불쾌감이 물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무의식의 불쾌감을 해소해 줌으로써 무의식이 안정을 찾아간 것이다. 이로써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의식이 모르고 있는 무의식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의식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신체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무의식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안나오의 사례가 실려있는 책 히스테리 연구를 무의식 연구 또는 정신분석학의 시발점으로 본다. 꿈의 해석과 해몽은 어떻게 다를까? 무의식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의식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할 수 없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할 수 있게 하려면 특정 방법이 필요하다. 브로이어는 당시 의학계에 풍미하던 최면술을 이용했다. 프로이트도 최면 치료에 열광했지만 서툴렀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환자에게 최면을 걸지 않고 생각을 집중시켜 떠오르는 대로 말하게 하는 자유연상법을 고안해낸다. 프로이트는 환자에게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말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항 등을 통해 숨겨진 무의식을 파악하려 했다. 환자가 떠오르는 단어와 생각들을 스스럼 없이 열거해 나가다가 멈칫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그는 심리적 저항을 이겨내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는 여러 환자들을 통해 빠르게 무의식에 대한 체계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분석 대상은 여성 히스테리 환자들 뿐이어서 한쪽 성에 치우치면서도 환자만의 무의식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00년 프로이트는 마침내 환자가 아니면서도 남성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리 분석하며 쓴 책 꿈의 해석을 들고 나온다. 오늘날에도 프로이트의 최고 명저로 손꼽는 이 책을 통해 그는 꿈의 분석이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천명한다. 자유연상법과 꿈의 분석, 이 두 가지 방법은 이제 무의식으로 가는 분명한 지도를 그려주며 정신분석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준다. 꿈의 해석 대 해몽.
꿈의 해석은 무엇이고 해몽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꿈에 대한 많은 해몽을 들으며 자랐다. 돼지가 꿈에 나타나면 돈이 들어온다. 대통령 꿈을 꾸면 복권에 당첨된다는 등 예부터 우리는 꿈을 통해 기륭을 점쳐왔다. 한마디로 꿈을 예시, 징조로 본 것이다. 그래서 해몽은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현재의 불안이나 걱정거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현재에서 미래다. 그러나 꿈의 해석, 꿈의 분석은 시간적으로 반대다. 현재로부터 과거를 파악한다. 그리고 기륭을 이야기하기보다 과거의 마음속 상처와 응어리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해몽처럼 현재 자신이 안고 있는 불안과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좀 더 오래된, 좀 더 내면 깊은 곳, 쉽게 말할 수 없는 억제된 바람 같은 무의식적인 욕망까지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해석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해몽은 상징과 이야기 카테고리를 중요시한다. 해몽자는 꿈을 들어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꿈의 상징들과 이야기 카테고리를 빗대어 해석한다. 예를 들면 돼지가 돈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몽하거나 나체로 거리를 헤매는 꿈은 재수가 좋아지고 주변의 일들이 거짓말처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식으로 해몽한다. 한편 꿈의 해석도 꿈의 상징들을 이용해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해석가의 상징체계와 지식이 아닌 꿈을 꾼 사람 자신이 꿈과 관련해 떠올리는 생각의 파편들에 의존하여 해석한다. 그래서 꿈의 해석을 시작할 때 꿈을 꾼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기억나는지 물은 다음 그 부분에 대해 누가 떠오르는지, 어떤 사건이 생각나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연상하고 또 말하게 한다. 따라서 해몽이 하나의 꿈 이야기에서 그 해몽을 결정짓는다면 꿈의 해석은 당시의 꿈과 그 꿈으로 인해 연상되는 또 다른 꿈까지 함께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꿈의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꿈과 꿈꾸는 사람의 꿈 바깥의 세상과 꿈꾸는 사람의 또 다른 꿈들을 넘나들며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나가는 퍼즐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꿈의 해석에서는 꿈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꿈의 파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나름의 의미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된다. 꿈의 구조와 무의식. 꿈과 무의식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는 꿈을 발현몽과 잠재몽으로 나누었다. 발현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꿈을 뜻하며 우리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꿈속에서 인식하는 꿈, 머릿속에 재생되는 꿈을 말한다. 반면 잠재몽은 그런 꿈을 꾸게 했던 실제 원인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실제로 우리가 꾸고 싶었던, 욕망하고 있던 꿈이다. 바로 의식하지는 못해도 본능과 무의식이 갈구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꿈인 것이다. 이 잠재몽의 내용이 곧 무의식의 내용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나아가 꿈은 소원 성취라고 못 박는다. 즉 꿈을 꾼다는 것은 마음속에 갈구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실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가 병에 걸려서 금식을 해야 했을 때 딸기, 오믈렛, 그리고 푸딩에 관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몸은 굶주려 있고 머리가 직접 음식을 섭취하는 꿈으로 갈증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들을 통해 정리해보면 꿈은 뚜렷한 의식과
신체 운동이 중단된 상태에서의 인간의 무의식이 자신의 잠재된 소망과 중동을 꿈으로 남아 실현해내고 있는 것이 된다. 문제는 꿈꾸는 사람의 욕망이 너무나 적나라하거나 쉽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 꿈꾸는 사람은 깨어나서 몹시 괴로워하거나 이미 그 이전에 괴로움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 버릴 것이다. 잠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래서 잠재몽이었던 적나라한 꿈들은 검열을 받고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꿈은 많은 부분 앞뒤가 안 맞고 기괴하거나 무엇인가 뒤바뀐 느낌이 들기도 하며 잘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런 왜곡 작업을 꿈 작업이라고 명명했으며 보통 전치, 압축, 상징화, 저항 같은 기제가 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